제가 전국 상황 말씀드리기 전에 한 두어 가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여기 있으면 제가 잠깐 불러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인사했던 오상정 자유대한 호국단 오상정 단장, 그리고 이종배 서울시 의원, 좌파들이 제일 겁을 내는 두 사람이에요. 전국주 좌파들이 이 두 사람을 제일 겁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좌파들을 고발을 해요. 사안에 따라서 경찰에 고발하기도 하고 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밥 먹으면서 잠깐 물어봤더니 이종배는 한 200건 정도를 좌파를 고발한 것 같다 그래요. 200건. 오상정은 한 1000건 정도 고발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고발해 본 적 있어요? 고발하면 무지무지 귀찮은 일들이 따라옵니다. 이게 수사라고 하는 게요, 누가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발한 사람부터 조사를 해요. 고발인 조사라고 하는 걸 시작합니다. 고발인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발당한 사람을 불러서 수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발을 하면 자기가 먼저 경찰서나 검찰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발장을 써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일반인들은 이게 고발장을 쓸 때 이 사람을 어떤 혐의로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갖고 고발할지를 정확하게 잡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잘못 쓰면 고발장은 접수가 됐는데 이건 뭐 사건이 안 된다 그러고 기각되기 일쑤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변호사들한테 이걸 부탁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하는 순간 이른바 경비가 발생합니다. 오상정은 이 1000건 넘는 좌파 고발 사건을 거의 대부분 지가 직접 고발장을 작성하고 접수하고, 그리고 경찰이건 검찰이건 가서 고발인 조사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고발을 했는데 왜 조사 안 해? 수사 안 해? 그리고 끊임없이 감시하고 항의를 해요. 이게 종북 주사파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강점 중에 하나가 수사 지연, 재판 지연이잖아. 그러니까 이 1000건 넘는 고발 사건은 거의 대부분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종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의 검찰과 경찰에다가 이 고발을 하려면 당연히 이 사건이 늘어질 거 아니에요. 조사가 지체되고 수사가 지체되고 재판이 지체되고, 그때마다 끊임없이 항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못살게 구는 거야, 검찰과 경찰을. 너무 귀찮아서 수사 안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수사를 결국 하게 만들면, 그때부터는 어쨌든 사건이 배당되면 이제 수사관이나 검사의 명예가 걸려버리니까 어쨌든 수사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유죄를 이끌어낸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좌파들 입장에서는 오상정이 나타났다, 이종배가 나타났다 그러면 아주 끔찍하지. 저게 또 뭘로 나를 걸어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할지. 저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자유파 전사들이 정말 목숨 걸고 투쟁하고, 또 투쟁 과정에서 더러 감옥을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정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자유파 전사로 오상정과 이종배를 제가 서슴없이 꼽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저희 고성국TV와 늘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2.3회 가입도 했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좀 아주 든든합니다. 함께하면 든든하고, 적이 됐을 때 진짜 깝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상정과 이종배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앞으로 활동하는데 정말 깊은 관심과 뜨거운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거의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재명이 조국이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야 당장 감옥 가기 전에 윤석열 끌어내리고 대선하면 감옥 안 간다, 뭐 이런 얄팍한 계산으로 하는 거지만, 저는 이 종북 주사파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움직임의 진짜 배후는 김정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회 탄핵 청원을 한 자가 국가보안법을 2번인가 3번인가 혐의로 사법 처리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확실한 종북 주사파 활동가죠. 이런 자가 이재명이나 조국이 따위한테 지시받고 움직일 리가 없습니다. 이런 이 종북 주사파 활동가들은 조국이나 이재명이 정도는 그냥 앞세우는, 필요할 때 내세우는 꼭두가시 정도로 생각을 해요. 진짜 혁명 전사들이라고 자기들은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종북 주사파들의 움직임의 배후에는 실제로는 김정은이가 있다, 시진핑이가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8년 전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그때 김정은이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때부터 대북 제재가 시작됐고 박근혜 정권 때 그게 훨씬 강화되면서 전방위로 김정은이의 목줄을 쥐어 들어가서 그 당시 북한 전문가들이 이제 김정은이 목줄은 거의 한 2, 3%밖에 안 남았다. 96, 7% 정도는 확실하게 멱살을 잡았다. 시진핑이가 뒷문만 열어주지 않으면 김정은이는 몇 년 이내에 끌어내릴 수 있다. 라고들 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진핑이가 김정은이의 마지막 구명줄처럼 뒷문을 열어주는 것을 미국이 강력하게 그걸 압박을 통해서 막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탄핵이라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종북 주사파들 몇몇이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탄핵을 외치기는 했으나 실제 탄핵할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문재인이도 이게 탄핵이 현실화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괜히 역풍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처음부터 촛불 들고 거리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주저하면서 계속 간만 보다가 이거 확실히 탄핵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슬그머니 나타나서 연단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박근혜 탄핵을 기획하고 끝까지 밀어붙인 세력이 있는 거죠. 그게 문재인이가 아니라면 누굴까? 저는 그게 김정은이고 김정은이한테 지시를 받고 움직인 간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야 대통령 되면 좋지만 아니더라도 야당 대표하고 국회의원하고 지 길이 있지만 당시 김정은이는 박근혜를 죽이지 않으면 지가 죽게 되어 있는 아주 정말 그야말로 벼랑 끝까지 몰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짜 배우는 김정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권력 탈취를 문재인을 내세워서 권력 탈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문재인이를 김정은이가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돼요. 이게 그야말로 김정은이 수석 대변인처럼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김정은이는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김정은이는 핵무기를 포기할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너무 그렇게 몰아비치지 마세요. 대화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5년간 떠들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9.19 군사합의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나라를 팔아먹는 군사합의를 문재인이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에 우리가 휴전선 인근의 거의 모든 정찰 전력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우리의 군 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남침할 때 대비한 방어형 편제입니다. 북한은 공격형 편제고요. 그냥 방어형 편제에서 제일 중요한 전력은 사전에 북한이 기습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정찰 전력이에요. 정찰 자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북한이 행동을 할 때 30분 먼저 포착하면은 미사일 한 발도 못 쏘게 할 수 있어요. 킬체인을 작동해서. 근데 그게 30분이 아니라 10분 정도가 임박해서야 포착했다 그러면 적어도 몇 발은 우리가 맞고 들어가야 돼. 근데 그것도 아니고 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됐다. 그러면 서울 절반 이상 파괴된 상태에서 우리가 반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전 초기에 30분이냐 10분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가장 첨단 전력이 휴전선 인근에 정찰 전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다 포기한 거 아닙니까? 9.19 군사합의라고 하는 거 그걸 포기한 겁니다. 지상에서는 지피를 포기했고 공중에서는 40km 이내에 공중 정찰 자산을 포기했고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우리가 눈뜬 장님처럼 5년을 지냈어요. 나는 이 문재인 정권의 이런 행동들은 김정은과의 직접적인 지시 또는 교감 없이는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그게 아무리 좌파라 하더라도 이렇게 거의 손발을 다 묶어버리는 이런 조약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좌파라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문재인의 머리가 아니고 김정은의 또 그 정찰총국의 대남적화 전략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제거에는 김정은이 있었다. 그리고 문재인이는 그 김정은이가 쓴 말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 말이 시키는 대로 잘 안 하니까 삶은 소대가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도 찍소리 못한 게 문재인이에요. 왜? 문재인 스스로 자기 권력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는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탄핵 음모가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구도가 8년 전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재명이나 조국 따위가 감옥 안 가려고 하는 뭐 발버둥이라고 하면 별로 겁낼 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8년 전에 박근혜를 제거했듯이 이번에는 윤석열을 제거해서 궁지에 빠진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시 되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김정은이의 선택과 지시가 이 배후에 작동하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거다. 이건 그냥 일과성으로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처해 있는 위치는 8년 전에 북한 김정은 집단이 처해 있던 것 이상으로 위기거든요. 지금 어떻게든 돌파구를 뚫지 않으면 김정은이는 자치 붕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몇 년 안에. 그래서 김정은이의 작동, 또 시진핑의 지원 이런 것들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하는 종북 주사파들의 공작과 음모의 배후에 있다. 그렇게 확신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나 조국이가 이거를 정확하게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렴풋하게라도 모를 리는 없죠. 그런데 이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지는 감옥 안 가면 되니까. 8년 전 문재인이처럼 하여튼 그렇게라도 해서 얼렁뚱땅 대통령이 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편성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8년 전에 박근혜를 제거하는 진짜 배우가 김정은이었다고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했다면 그렇게 허술하게 어영부영 뭐 정말 제대로 대응 한번 못하고 그렇게 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저 종북주사파나 김정은 지시를 받는 좌파들은 몰라도 중도층 국민들까지는 우리가 설득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문재인의 공격이 아니라 김정은의 공격이다. 박근혜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탄핵 국면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걸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러면서 전선을 가시화해냈다면 박근혜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이 탄핵 국면을 이재명 조국 대 윤석열 대결로 보면 중도파 국민들이 꼭 우리 편을 들어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다. 지금 윤석열을 제거하려고 진짜 제거하려고 하는 게 누구냐. 이거 김정은이다. 시진핑이다. 이유는 이렇다. 여기에 이재명이나 조국이가 편성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이거는 윤석열에 대한 공격과 제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제거하려고 하고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다면 개딸들 빼놓고 조딸들 빼놓고는 중도파 국민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윤석열 사수 전선으로 결집시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설명을 국민의힘에 어떤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런 설명 들어봤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을 못 믿겠어요. 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낼 수 있으리라고 제가 못 믿습니다. 8년 전처럼 뒤에서 칼 꽂고 박근혜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최근 전대 양상을 보면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 꽂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을 믿지 못하겠다. 지금 전쟁이 시작됐는데 탄핵 전쟁이 시작됐는데 적의 역량과 우리 쪽 전력을 점검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우선 저쪽은 윤석열 탄핵에 그야말로 정치 생명을 건 이재명이 개나 이 조국이 뭐 개딸 조딸들을 합쳐서 한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뭐 글쎄 뭐 탄핵되면 되지 뭐 어쩔 수 없잖아 윤석열이 해도 너무하지 않아 라고 구시렁거리는 80여만 명의 국민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필요하면 아니 그 내가 아니라 윤석열이 책임이에요. 총선 패배 왜 내 책임이에요. 윤석열 책임이지. 아니 그때 기소는 윤석열이 했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자가 당권을 잡으면 한동훈이 이 자가 제일 앞장서서 윤석열 대통령 좌파들한테 넘길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우리가 윤석열 사수전선에 믿고 내세울 주력 부대가 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지금의 국민의힘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잘해봤자 지원 병력 정도 되는 거예요. 잘해봤자.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자, 2019년에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그 세력과 맞서서 우리 자유파가 투쟁에 나섰어요. 광화문 국민 대혁명을 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다 광화문에 나오셨잖아. 그때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을 황교안이하고 나경원이 이끌었는데 이것들도 체면이 있으니까 광화문에서 독자적인 집회, 자유한국당의 독자적 집회를 몇 번인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총동원령이라고 내린 적이 있어. 그때 보니까 현역 의원은 300명, 원외 당협위원장은 100명씩 동원하라. 뭐 이런 거 공문으로 내보내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유파는 동아면세점하고 저 동아일보사 그쪽에 주로 모였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자유한국당은 세종문화회관 그 계단 그쪽에서 주로 모였어요. 최대 모인 인은 5,000명. 그게 다예요. 그게 국민의힘의 실력이야.
5천 명. 그러니까 5년 전에 그 정도 실력이고 지금은 그보다도 더 전력이 약화됐다. 그런 국민의힘 이걸 주력 부대로 내세우면 전면전 붙었을 때 우리 주력부터 뚫린다. 우리 8년 전에 우리 주력이 뚫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을 주력 부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 급하면 갖다 쓸 수 있는 보조 지원 병력 정도로 생각을 해야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저 종북 주사파들 최소한 300만 명의 개딸 조딸들이 저 김정은 종북 주사파들의 그 훈련된 프로페셔널 선동가들과 함께 달려드는데 윤석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그런데 이 종북 주사파들에 맞서서 윤석열 대통령 사수할 우리 쪽의 주력은 그럼 어디냐 도대체. 국민의힘이 주력 역할을 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느 세력이 과연 맞짱 떠서 싸울 수 있냐. 2019년 광화문 국민혁명 세력 말고는 없어요. 어디서 또 다른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뭐 세력이 어디 공중에서 뭐 갑자기 떨어집니까? 그 세력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세력도 하도 손절을 많이 당해가지고 저 국민의힘 저것들로부터 뻑하면 손절당하고 심지어 고소당하고 이래가지고 세력이 많이 지금 위축됐고 거기에 대중운동으로서는 5년 전에 광화문 국민대혁명과 같은 위대한 성과를 냈지만 정치 세력화나 정치 조직으로는 여전히 좀 서툰 이런 약점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대로 노정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광훈 자유마을 광화문 국민대혁명 세력은 예전에 비해서 그 세가 지금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투쟁 의지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5년 전에는 문재인 종북 주사 정권 쓰러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다고 하는 절박함을 갖고 다 싸웠어요.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의 그 한겨울 집회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 열기로 얼음장 같은 아스팔트를 녹였잖아요. 지금 그런 열정이 없어요. 왜? 기껏 투쟁해서 문재인 정북 주사파 정권 내치고 물리치고 윤석열 정부 세웠는데 돌아온 건 모욕과 조롱과 손절밖에 없었거든요. 지난 2년 동안. 그러니 우리가 왜 또 나가야 돼? 라고 그들이 의문을 표시할 때 마땅히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저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광훈 광화문 세력,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들은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면 국민의 힘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나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5년 전과 같은 그런 아주 위력적이고 정말 불태전의 그런 각오로 목숨 걸고 모든 걸 다 던져서 하는 그런 처절한 투쟁 양상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 쉽게 말해서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의 정치적 역량과 전투력이 많이 반감됐다. 이게 지금 현실이다. 이걸 우리가 냉정하게 보고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인데요. 사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과 투쟁할 때 지상파 종편을 다 저쪽 종북 주사파 정권 세력한테 뺏겨가지고 우린 자유파 유튜브들 말고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유파 유튜브들도 참 결사적이었어요. 전부 다 노란 딱지 탄압 받아가면서 온갖 고소고발 당해가면서 그러나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들 정말 헌신적으로 투쟁했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 윤석열 정권 출범한 이후에 자유파 유튜브들 그런 결기가 사라지고 유튜브 본연의 속성들이 드러나면서 예전에 그 자유파를 결속시켰던 힘, 그 건강한 투쟁력이 많이 왜곡되고 반감된 것을 우리가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글쎄요, 이게 제가 제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초심을 지키고 있는 자유파 유튜브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자유파 유튜브의 전투력도 많이 반감됐다. 그렇게 냉정하게 우리가 진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자유파의 원군이 나타났냐? 이를테면 집권 2년 동안에 평통 조직도 좀 개편하고 자유총연맹 조직도 개편하고 바르게 살기도 개편하고 뭐 이것저것 했지만 그러면 그 조직들이 과연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온몸을 던져서 대통령을 지킬 만큼 그런 강성 자유파 조직으로 거듭나 있냐? 지금 아니에요. 여전히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임명됐던 자들이 여전히 자리를 버티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8년 전에 비해서 또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의 역량은 굉장히 소실이 많이 됐다. 그렇게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지금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달려드는 저 좌파들은 적어도 조직에 있어서는 그 이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커졌어요.
통칭 250만 책임당원, 이거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개딸, 조딸들, 이거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조직이 2배 이상 커졌고, 그 절박함은 그때보다 더해요. 8년 전에 문재인이야, 윤석열, 이 박근혜 감옥에 안 보내도 지가 정치할 길이 있었지만, 지금 이재명이나 조국이는 윤석열 감옥에 안 보내면 지가 대통령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의 절박함을 갖고 있거든. 좌파들은 훨씬 강해졌고 훨씬 절박해졌어요. 김정은이도 훨씬 절박해졌어요. 근데 그걸 막아내야 될 우리 자유파는 역량이 반감되고 소실되고 훼손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8년 전보다 더 위험한 정치 상황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요새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지난 5년, 6년 사이에 그래도 우리 쪽에 뭔가 좀 강화된 거가 하나라도 있지 않냐? 참 찾아보자. 하나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아미고요. 네. 제가 그냥 방송만 하고 사무실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자유파 진영의 주요한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 얘기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웬만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들 2년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정부를 출범시켰을 때 그 2년 전에 비해서, 또 광화문 국민대혁명을 했던 5년 전에 비해서 다들 역량이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다들 걱정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 이론 없이 얘기하는 게, 그런데 아미고는 더 세진 것 같다. 그걸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아미고가 뭐 사실은 정치 조직도 아닌데 그냥 고성고 TV의 팬클럽에서 시작된 자발적인 모임에 불과한데, 그리고 그야말로 무형의 조직인데, 이 아미고가 저 300만에 잘 훈련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저 종북주사파들과 맞짱 떠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낼 수 있을까? 자신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겁니다. 일단 무지무지 불리한 싸움이 시작됐다. 8년 전보다도 더 불리한 싸움 구도다. 이거를 냉정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8년 전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면에서 8년 전보다 더 불리하다. 유일하게 유리한 게 있다면, 우리가 8년 전에 그 뼈아픈 경험 속에서 다시 대통령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확실한 인식을 갖게 된 것. 그 정말 엄청나게 비싼 수료료를 치르고 얻은 그 교훈 하나가 8년 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에요. 그것 빼놓고는 8년 전보다 다 불리해. 국회의 의석수도 그때보다 훨씬 적고, 자유파의 총 역량도 그때보다 훨씬 적고, 또 자유파의 정치적 지도자들의 그 투쟁력과 정치력도 8년 전에 우리 자유파 진영의 지도자들의 정치력보다 더 떨어져요. 제가 보기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저 종북주사파들의 탄핵 총공세에 맞서서 버텨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건가? 제 생각은 뭐 이렇습니다. 무지무지 어려운 선거지만, 원래 그 공격을 할 때는 수비하는 군대보다 최소 5배 이상 병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 또는 10배 이상의 병력을 가져야만이 공격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적이 아무리 강성해도 그 적의 5분의 1만으로도 버텨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적의 10분의 1만으로도 일단 버텨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더 불리해졌는데, 8년 전에 비해서 더 불리해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역량을 잘 조직해서 저 종북주사파들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5분의 1밖에 안 돼도 이 역량을 잘 조직해서 편제를 제대로 하고 일사불란하게 지휘체계를 가지고 잘 대처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수비를 해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한다 그러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수비를 하는 입장이거든. 대통령을 적에게 내주지 않기만 하면 되거든. 탄핵당하지 않게만 만들면 되거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요새 좀 마음도 바쁘고 좀 그런데요. 우선 광화문 태극기 국민혁명 세력을 다시 복원해야 되겠다. 우선 그게 급하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문제의식을 전하고, 그럼 대체로 공감대를 합니다. 다 경험들이 있으니까, 역전의 용사들이니까, 아하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시 봅시다. 다시 모입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한 2년 동안 국민의힘으로부터 정말 터무니없는 모욕과 경멸과 손절을 당했다고 해서 대통령 죽는 거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통령은 지켜냅시다. 이렇게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보조 지원군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중요하다.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6개월 전 비대위원장 한동훈 절대 안 된다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전략적 오류를 범하는 바람에 어쨌든 한동훈 체제로 선거를 치렀어요. 전대판이 짜여지기 전부터 한동훈 대표 절대 안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막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고성국이는 또 고성국 TV는 가장 강한 반한 유튜브로 한 딸들에 의해서 낙인이 찍혔고 그래서 수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런 공격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우리 자유파 분열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공격을 받으면서도 제가 그것을 내색하지 못했어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우리 아미고 본부장들이 제가 먹을 욕을 다 지역에서 대신 먹어주셨고 참 힘들게 버텼죠. 그런데 정말 저는 하나님이 돕고 있다고 느낍니다. 누가 폭로한 것도 아닌데 한동훈이 지 스스로 지 실체를 새로 자폭하듯이 하는 바람에 6개월 전에 왜 고성구이가 한동훈 비대위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지, 왜 2달 전에 고성구이가 한동훈 대표 출마 절대 안 된다고 했는지, 왜 일주일 전에 고성구이가 한동훈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라고 주장하는지를 이제 조금씩 알게 됐다. 그렇게 된 거죠. 저는 이번 전대국면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건 저는 지금 결선으로 갈 거라고 보고 그러면 나경원이든 원희룡이든 당대표는 2등하는 이른바 친윤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가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저는 또 고성국 TV는 이 전대국면에서 누구도 하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동훈의 위험성을 어쨌든 알렸어요. 그리고 한동훈의 실체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을 2달 동안 떠들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어쨌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저는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가 어떻든 그냥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를 나갈 생각이에요. 국민의힘은 지금 이대로는 종북 주사파들의 탄핵 공격을 막아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새제도부 저는 원희룡이 되기를 바라지만 나경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한동훈이만 아니면 돼. 누가 되건 당대표는 108명이 탄핵에 동참하지 않게만 만들면 돼요. 임기가 1년이건 2년이건 당대표는 오로지 그거 하나 생각하고 움직이면 돼요. 8명의 이탈자만 없도록 하면 돼요. 그 8명의 이탈자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의심스러운 국회의원들하고 맨날 밥을 마시고 맨날 술을 마시고 맨날 골프를 치러 다녀도 상관없어. 그렇게라도 해서 어쨌든 김무성이나 유승민이 같은 배신자가 안 나오도록만 만들면 이 대표 할 수 있는 역할 다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무슨 당 쇄신 개혁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거나 그럴 정도로 우리가 한가지가 않습니다. 죽고 사냐의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서 새 대표가 누가 되건 저는 108명이 한 사람의 이탈 없이 대통령 탄핵 의결을 막으려낼 수만 있으면 정말 몇 번이고 큰절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전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2년 후 지방선거 이기고 3년 후 대선 이기고 4년 후 총선을 이길 수는 있냐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야말로 우리의 최소한의 수비지. 대통령을 사수하는 수비지. 그게 곧바로 2년 후 지방선거 승리, 3년 후 대선 승리, 4년 후 총선 승리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를 누군가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야말로 속 키우는 놈은 있어야 되는 거야. 저는 바로 이 문제의식으로 2, 3회를 주목합니다. 그거 하려고 2, 3회가 출범한 거예요. 그거 하려고. 비록 국회의원 국회의원 하나도 없지만 현역 시장 군수도 하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전투적 자유주의 정치인들이 2, 3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들이 앞으로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 대선 승리, 정권 재창출, 그리고 4년 후 총선 승리라고 하는 연달은 3번의 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앞으로 2, 3회의 그 존재, 의미와 그 역할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고 또 지원하고 함께 행동할 각오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유파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확보, 복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상파 종편이나 기성 언론을 전부 다 좌파한테 넘겨주는 것보다는 일각이라도 균열을 내고 균형을 맞추는 거가 무지무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지만 KBS 라디오를 지금 맡고 있어요. 근데 그와는 별개로 그렇다고 해서 이 KBS 라디오 제가 진행하는 것이 자유파의 주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파의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복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저하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다른 유튜브들이지만 자유파 5대 유튜브 연합 생방송을 제가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당장 어젯밤에 말이죠. 우리 송국건 대표가 아무래도 제가 이 전대와 관련해서는 좀 정책 입장이 좀 달라서 오늘 내일이죠. 어제 저녁을 밤에 전화하기를 내일 방송에 나가면 좀 고성국 TV에게나 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주를 쉬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연락을 해왔는데 아주 고마운 연락이죠.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아니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여의도 뒷담화 송국건 지석규 패널과 진행할 때 댓글창에 송국건 대표에 대해서 지석규 대표에 대해서 이런저런 댓글들이 올라왔는데 저는 우리 아미고라면 고성호 TV의 시청자들이라면 그런 정도의 차이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송국건이 뭐 좌파입니까? 누구보다도 전투력 있는 우리 자유파 전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석규가 좌파예요? 그렇지 않아요. 조국이를 알로 정도의 그 좌파 경력이 깊고 풍부한 확실한 전향한 우파 아닙니까? 그들이 일시적으로 전대와 관련해서 저하고 입장이 다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고성국 TV에 나오는 것이 좀 불편해지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가 늘 통합과 연대를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행동하지 못하는 거죠. 전 그래서 제가 고마운 말씀이긴 하나 고성국 TV는 그런 수준의 정파 방송이 아니다. 우리는 송국건 대표, 지석규 대표를 여전히 자유파의 전사들로 생각하고 그 작은 차이를 넘어서는 종북 주사파와의 전면적 투쟁 전선에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로 생각한다. 어떤 정치적 입장이든 편하게 얘기하라. 그렇게 해서 오늘 출연을 했어요. 이게 통합과 연대라고 하는 게 말은 폼나지만 실제로 그게 실현되려면 속이 막 썩어 문드러져야 될 때가 있어요. 아니 누군가가 참지 않고 어떻게 통합이 됩니까? 누군가가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연대가 됩니까? 저는 우리 고성고 TV가 자유파라면 그게 누구든 뜨겁게 환영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파의 공론의 장을 만들어 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동과 실천 속에서 자유파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시 복원되는 것이지 그 속 좁은 행동과 편가르기를 여전히 하면서 말로만 통합하고 연대하자고 백날 떠들어봤자 그거는 그야말로 구두선이죠. 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고 있는 일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광화문 국민혁명 태극기 애국세력을 다시 재결집하는 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적어도 지금과 같은 무기력한 모습을 벗어나서 전투적 자유주의자들이 전면에서는 그런 정당으로 나가기 위해서 전대에 적극적인 개입을 했고 전대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에 2.3회가 발족함으로써 국민의힘을 그런 전투적 자유주의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렸고 세 번째 자유파 유튜브들의 통합과 연대를 구체적인 행동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과제만 어느 정도 성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적의 손에 뺏기지는 않을 수 있다. 적어도 수성에는 성공할 수 있다. 수비에는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단 아생연후 살타라고 그래요. 바둑에서 아생연후 살타. 먼저 내가 살고 난 다음에 적을 죽이러 간다. 지금이 바로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아생,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을 지켜낼 거냐 고민을 집중해야 될 때다. 제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평론을 들으면서도
한 번도 저는 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본 적 없는데 최근에 와서 조금씩 제가 조금 생각이 달리하는 게 지금 쭉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제일 의문은 우리가 수비를 하시면은 뭐 수성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5.18을 뭐 타산지석 삼으면 좀 웃을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는 먼저 공격을 뭐 할까? 그 숫자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공격밖에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한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이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은 숫자라도 그 결사대 같은 까지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좀 그런 방법을 우리가 박사님 입을 통해서 좀 이렇게 들으면은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왔거든요. 알겠어요. 수성보다는 공격에 좀 무게를 두는 게 안 낫겠나. 적은 숫자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대해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공격 타이밍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원래 정권을 잡으면 정권 잡고 6개월 동안 세게 공격하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세게 공격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생각으로 포석을 놨어요. 그래서 최전방 공격수에 누구를 배치했냐? 한동훈이하고 이원석이를 배치한 거예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공격수거든요. 최고의 최정의 공격수 역할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한테 맡긴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전대에서 나경원이가 원희룡이가 계속 한동훈이한테 그것을 추궁하는 겁니다. 너 도대체 공격수로 포진을 했는데 왜 공격 안 했냐? 그거 지금 추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이나 그 황금과 같은 공격 시기, 이거를 한동훈이하고 이원석이가 허송세월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1차적으로 한동훈이를 비판하고 이원석이를 비판하지만 한동훈이 이원석이를 공격수로 배치한 감독의 책임은 없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로 그 점과 관련해서는 좀 깊은 자성과 통찰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대통령한테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공격의 타이밍을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수비로 국면 전환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문제를 이제 넓히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흐름이 있어요. 경기의 흐름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공격할 타이밍을 그 좋은 시절을 다 놓쳐버리고 이제 수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이 돼버렸다. 이게 제 인식입니다. 자, 포천 본부장 한율입니다. 지금 제가 그 워크숍을 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미고 회원들이 지금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저희가 지금 포천 아미고 회원들이 35명 정도가 투표권이 있는데 어제 오늘 전부 투표를 했어요. 저희는 아주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원희룡을 찍자, 하나로 몰고 가자 해가지고 팀을 원팀으로 가자 해서 투표를 독려를 했는데 지금 회원들이 뭐라고 문의가 왔는 거니 박사님한테 당대표 선거를 의혹투성이의 선관위가 관리한다고 하는데 조작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박사님한테 여쭤봐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선거를 하면 지금 세 가지 방식으로 투표를 하거든요. 어제하고 오늘은 모바일. 그러니까 모바일은 우리 책임당원들이 직접 그 문자가 보내져 오면 거기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ARS, 모바일 하지 않은 당원들한테는 ARS, 그리고 일반 국민한테는 여론조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선거 전체를 관리해야만 되는 거죠. 당원 유권자 84만 명, 본인인지 다 확인하고 이걸 집계를 하고 하는 그 선거 관리를 어딘가에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도 공정하게 여론조사 회사가 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체킹해서 관리하고 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또 있어도 실무적인 실수가 있거나 사고가 나거나 또는 당에서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 지금 당 선관위를 잘 못 믿잖아요. 서병수 선관위를. 그렇듯이 당에서 자체적으로 선관위를 구성해서 할 경우에 이걸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제일 그래도 믿을 수 있고 선거 관리에 노하우가 있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중앙선관위예요. 그래서 중앙선관위에다가 이 선거 관리를 위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이미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인데 선관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떼어진 얘기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후에 이 선거 관리를 어떻게 맡길 거냐, 더 나아가서 저 의혹투성이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저 중앙선관위를 그냥 둘 거냐, 완전히 개조하고 개편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의 문제 제기는 계속 해야 되지만 적어도 이번 전대와 관련해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떼어진 문제 제기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용인 광주 본부장 박영호입니다. 제가 이제 제일 이게 고성국 TV를 보면서 느낀 점이 이 박사님은 정말 아주 그때마다 아주 획기적인 정책으로다 그걸 제안을 해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진지전 박사님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원래 입법부는 이번에 우리가 참패한 것이고 그 진지는 탈환을 못했고 사법부 진지를 탈환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대법원장에 갈리면서 그것도 일부 탈환을 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간첩들이 문제 아닙니까? 간첩들은 국정원이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그걸 복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다른 방법으로 간첩을 잡을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거 하고요. 지금 감사원은 이제 이미 저거 됐고 선관위도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진지전 우리가 탈환을 하고자 했던 진지가 어느 정도 탈환이 됐는지 그걸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게 전대 어쩌고 후지부지 우리 그걸 완전히 마무리 지면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공산당하고 직접 싸워서 이기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자유우파의 진지를 완전히 탈환하면 정상적인 나라가 되는 건데 그걸 어렵게 자꾸 이리저리 그럴 필요가 있는지 어느 정도 그 성과를 거뒀는지 그거 좀 박사님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가지 좀 질문을 하셨는데 국정원 얘기부터 하면 국정원이 간첩 수사권을 회복하는 것은 법을 고쳐야 되는데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불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그러면 차차선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차선책은 뭐냐면 국정원이 갖고 있던 간첩 수사권을 지금 다 경찰에 넘겼거든요. 그리고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체제로 수사본부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의 간첩 대공수사팀을 따로 지금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선책은 뭐냐면 국정원에 간첩 수사했던 사람들 또 기무사에서 간첩 수사했던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특채 방식이 됐건 촉탁 방식이 됐건 어떤 방식이든 이걸 국수본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있는 대공수사팀에 편제시켜버리면 돼요. 수사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를테면 여러 가지 이 수사 기법과 관련된 기기 장치 이런 것들은 그냥 갖다 옮겨 놓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인사로 차선책이지만 인사로 풀 수 있는 대목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못 푸냐? 경찰청장이 제대로 된 자가 있어야 푸는 거죠. 경찰 인사를 행안부 장관이 한다고 하지만 지금 행안부의 이상민이 경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또 행안부 내무관료 출신도 아니거든요. 예전 치면. 그러니까 이게 경찰 장악이 어려운 거예요. 경찰 장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구체적인 수사 인력까지 이걸 인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갑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면 행안부 장관은 곧 바뀐다고 하니까 좀 제대로 된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이 윤희근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 청장하는 사람. 이 사람은 처신을 잘해서 지금까지 이 청장하고 있지만 이 말들이 많잖아요. 무능하기로. 그러니까 이제 새 경찰청장을 지금 지명을 했어요. 경찰청 차장하는 사람. 난 이 사람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청장을 하려면 그리고 간첩 수사권을 국정원에 돌려주지 못하는 법적으로 이런 한계 속에서 간첩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국수본 산하의 대공팀을 최대한 강팀으로 꾸린다. 그걸 하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수십 년간 간첩 잡아 수사했던 사람, 기무사에서 수사했던 사람들을 어떤 형태로든 이 팀에 데리고 온다. 네, 이런 방침과 원칙을 행안부 장관이 지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대통령이 합니까? 그래서 그런 차선책이 이번에는 좀 현실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진지전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진지는 언론 진지입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언론 진지를 완전히 우리한테 자유우파한테 유리하게 돌리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워낙 압도적으로 종북주사파한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었던 언론 진지를 최소한의 기계 균형이라도 맞추기 위해서 균형을 잡는다는 수준으로 지금 수술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 첫 번째로 그래서 KBS 사장을 박민으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MBC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박문진 이사
교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좌파들이 이를테면 민노총, 언론노조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통위원장 탄핵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진지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저쪽의 저항이 워낙 거세고 강력해서 지금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KBS 사장 바뀌면 아래가 싹 바뀌냐 그거 아니에요. KBS 사장 바뀌면 사장이 직접 인사할 수 있는 몇 자리 빼놓고는 여전히 기존에 해오던 사람들이 다 틀어안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진지전을 생각할 때는 진지전이 어떤 건지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언론 진지가 종북 주사파들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짜여지는데 40년 걸렸어요. 좌파들이 40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의 진지를 만들어냈어. 지금의 언론 지형을.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저 종북 주사파들이 40년간 공을 들여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언론 지형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정권 바뀌었다고 그날로 바로 바뀐다. 그거 기대하는 게 이게 도둑놈 심보지. 우리도 40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10여 년은 고생을 하면서 이걸 하나하나 바꿔내야 돼요. 지금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KBS 라디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급하게 손 봐야 될 진지는 언론 진지입니다. 두 번째가 교육 진지인데요. 교육 현장을 전부 저 종북 주사파 좌파 정교조들한테 장악당해 왔잖아요. 그럼 이게 상대적으로 저는 좀 하기 쉬운 일이에요. 뭐냐면 교육감을 교체하면 어느 정도 되거든. 이 언론하고 달라요. 언론은 사장 바꿔도 KBS가 수천 명인데 사장 본부장 한 서너 명 바꾼다고 해서 이 수천 명이 수십 년간 해왔던 이 구조가 바뀝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교육계는 달라요. 여기는 공무원들이고 교육감이 바뀌면 어쨌든 바뀐 교육감에 따라서 교육 정책들이 바뀌어 나가는 게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감 선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2년 전 선거에서 사실은 이 교육감 선거만 놓고 보면은 과반을 우리가 못했어요. 역시 고질적인 후보 단일화 불발 때문에 그랬어요.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죠. 요 교육 진지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진지다. 교육감 선거에서 잘하면 됐거든. 1차적으로. 그럼 문화 진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화 진지는 굉장히 어려운데 대중들한테 주는 영향력은 엄청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별것도 아닌 머리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연예인 하나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툭 한두 마디를 내뱉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스타가 되고 개념 연예인이 되잖아요. 그들이 하는 몇 마디 말이 적어도 그 팬들한테는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20대들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그게 광우병 때 연예인들 몇몇이 완전히 나라를 도륙내다시피 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의 크기나 이런 게 굉장히 큰데 비해서 이걸 손보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문제라든지 또 그자들이 입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만히 안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떠든다고. 나 탄압당했다, 뭐 했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게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그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해야 될 진지의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지라고 해도 그 각각의 진지가 처해 있는 그 성격이 다르고 그 진지를 좌파 진지를 해체하고 우리 자유파 진지로 구축하는 그 방법이 그 진지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요. 그럼 이거를 정권을 잡으면 정권의 수뇌부가 이를테면 대통령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략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전쟁 지휘부가 지도 펴놓고서 이렇게 배는 어디, 몇 년대는 어디, 포대는 어디 하듯이 이런 걸 갖고 혹은 날 밤을 새워야 되는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그 전략지휘부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점 때문에 대통령은 의지가 있고 어쨌든 진지전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보기에는 기대에 못 미치고 여전히 답답하고 정권 바뀐 지 2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눈에 띄는 것은 다 좌파 진지들 뿐이고 라고 하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저는 아까 공격과 수비 얘기했는데 사실은 공격할 때가 정권 잡자마자예요. 그때 질풍노도와 같이 밀어붙일 수 있는 6개월이 있어요.
그래서 3년 후에 우리가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그야말로 재창출에 성공하고 나서 6개월 동안은 바로 이런 모든 전략적인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걸 하려면 진짜 준비된 정권이 돼야 돼요. 이건 준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잘 준비된 팀이 정권을 잡자마자 질풍노도와 같이 밀어붙이는 이 6개월 동안에 이런 산적한 숙제들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박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문단 회장 전대호입니다. 박사님한테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걱정이고 하나는 아쉬움인데요. 걱정은 원희룡이가 대표가 돼도 걱정이고요. 한동훈이가 되면 더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희룡이가 돼도 한동훈이 졸개들이 지금 22명에서 25명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한동훈이 졸개가 됐다는 그 뉴스를 들었거든요. 근데 한동훈이가 되면 그 편으로 다 갈 것이고 한동훈이가 안 되고 원희룡이가 돼도 그 25명 중에서는 이탈자가 나오지 않겠나. 그게 걱정되고요. 또 하나는 아쉬움은 지금 박사님이 전격 시사를 지금 진행하시는데 우리 아미고 그 구독자가 반 토막이 났어요. 지금 한 15,000, 17,000 되던 게 박사님 정론일치 하시는 게 인원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떨어진 숫자가 전격 시사에서 그 보충이 되냐면 또 그렇지도 않고 전격 시사에는 또 형편없이 인원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아주 속이 터집니다. 예. 네. 한동훈의 그 쫄개가 된 국회의원 한 25명, 뭐 언론이 그렇게 보도한 모양인데요. 그거는 좀 별로 걱정 안 합니다. 그 25명은 지금 러닝메이트라고 하는 장동혁이나 박정훈이까지 포함해서 한동훈이가 뭐 될 것 같으니까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자들은 무슨 이념적인 뭐가 아니라 그냥 기회주의 출세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동훈이 아니었구나. 이산이 아닌 게벼. 그러면 알아서 다 정리하고 따라올 자들이다. 그래서 별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조직적 반란을 한다든지 그런 거 걱정할 이유는 없다. 그건 뭐 보시면 알아요. 한동훈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도 25명이 계속 한동훈이 쫓아다니는지 아닌지는 일주일이면은 판가름이 납니다. 그죠? 2, 3일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원희룡이든 나경원이든 한동훈이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대표는 그렇게 많은 일을 뭐 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대통령 지켜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저는 뭐 별로 기대도 없어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성훈 TV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거가 좀 걱정이죠. 구독자도 좀 이렇게 우리 기대만큼 계속 늘지 않고 또 동시에 시청자 숫자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총선 패배 이후에 고성구 TV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고성구 TV는 우연히 총선 패배와 제가 KBS 라디오를 하는 것과 그것 때문에 방송 시간을 오후, 그러니까 낮 11시로 옮겼다가 밤 8시로 짧은 기간에 2번이나 옮겼잖아요. 이런 게 다 겹쳐가지고, 좀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었지만, 고성호 TV만 아니라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거의 예외 없이 총선 패배 이후에 반토막 난 데도 있고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유파도 다 사람인데 뭐 기분이 좋아야 뭘 유튜브도 보고 뭐 구독도 눌러주고 뭐 그러지. 이거 뭐 선거 대참패해서 세상이 다 싫은데 근데 뭐 여전히 유튜브를 보고 잘한다 하고 구독도 누르고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TV만 아니라 자유파 전체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지금도 그 힘든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비교하자면 고성우 TV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는 게 유튜브 그 에이전트 회사의 평가예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에이전트 회사로부터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어느 점이 조금 문제가 있다 또는 약간 좀 위기를 느껴라 아니면 이 부분은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저희가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에이전트 회사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자유파 유튜브 전체를 다 모니터링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에이전트 회사의 말은 그겁니다. 고성국 TV가 그나마 그래도 이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일 선방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그나마 좀 저희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 전격 시사 관련해서는 그게 유튜브이기도 하거든요. 라디오지만 요새는 다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라디오다 하고 라디오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보시면 돼요. 근데 유튜브를 보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이제 방송이라는 게 결국 시청률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KBS 전격시사를 맡게 됐다 그러면 KBS 전격시사를 고성국이 맡은 이후에 청취율이 좀 올라갔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TV는요, 시청률, 그거는 매일 실시간으로 시청률이 나옵니다. 4개의 종편, 그 다음에 3개의 지상파, 2개의 보도 채널. 이게 실시간으로 시청률이 계속 체크가 돼요. 그래서 그 방송국 본부장 방에 가면 모니터가 보통 6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 방송사 모니터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경쟁사들 쫙 해서 실시간으로 어느 쪽이 더 시청률이 높은가. 프로그램 단위만 아니라 고성구이가 얘기할 때 시청률, 상대가 얘기할 때 시청률까지가 체크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청률 경쟁을 하는데 라디오는 청취율 조사라고 하는 거를 안 합니다. 6개월에 한 번 정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성국이 투입해서 진행을 하는데 과연 청취율이 올랐느냐 이거를 알아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라디오지만 동시에 유튜브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실시간 시청자 숫자가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라디오 프로그램의 파워가 바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격시사를 맡고 나서 그 전에 전격시사 때의 유튜브 접속자 숫자보다 한 10배 가까이 접속자 숫자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그래서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KBS 전체 라디오에서 이 유튜브 라이브로서의 그 청취율, 시청률이죠. 청취율은 전격시사가 제일 우수한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지금의 그 시사 전쟁은 라디오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신문을 보시면 그 신문에 누구누구가 이런 말을 했다. 어디서? 라디오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인용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디오가 뉴스를 만드는 소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라디오가 정치인들이 출연하거나 전화로 뉴스를 만들어주면 이 뉴스를 신문기자들이 받아서 신문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종편이 그걸 따라서 야 누가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 했대.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그 사람 섭외해서 좀 한번 불러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사 전쟁의 출발점이 라디오예요. 그러니까 전 라디오를 통틀어서 시청률 1위를 만들어내는 거가 우리 고성구 TV의 격에 맞는 일이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고성구 TV를 보시듯이 아침 7시 20분에 KBS 라디오 전격 기사를 유튜브로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파워가 압도적인 1위가 되면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내는 뉴스는 똑같은 뉴스라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당장 여러분들이 이것도 일종의 진지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라디오로 듣지 마시고 유튜브로 KBS 1라디오 7시 20분 매일 아침 7시 20분 전격 시사를 유튜브 라이브로 들어주고 그리고 댓글을 달아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아미고 우리 고 박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본부장님들 각 지역에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다만 저는 더 걱정되는 게 현재 이제 미국 대선 관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엊그저께 이제 총격 사건으로 사실 거의 대선을 붙인 거로 이렇게 언론에 비치는 걸 볼 때에 그 트럼프의 그 언론에 비친 거 엊그저께 북한의 핵을 가진 사람을 잘 관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면서 한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정부 현 윤 대통령과의 관계 또 앞으로 그 핵 문제라든지 또 이제 그 통일 문제 이런 걸 좀 전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질문보다 느낌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전격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 고 박사님 그 내면의 고충을 어느 정도 저는 읽고 있는데 제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특히 좌파 쪽에 해당되는 사람 얼마 전에 박지원이 같은 경우 나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마이크를 가지니까 일방적인 주장을 그냥 계속 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정말 분통이 터졌는데 그 우리같이 깊게 이렇게 예리하게 보면은 박사님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그 순간을 다 포착할 수 있는데 그냥 가볍게 듣는 사람들은 그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거 한 가지하고 두 번째로는 특히 좌파들의 수법이 화법에서 모든 것을 결론을 먼저 내고 모든 것을 기정사실화 한 상태에서 자기들의 논리를 전개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특히 전격 시사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의도치 않게 자칫 잘못하면은 라디오에서도 인정하는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많이들 답답해 하시는 건 아는데요. 제가 패널로 방송에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좌파든 우파든 저하고 생각이 달라도 제가 논쟁을 해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제 위치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진행자로서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를 자기들 이불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질문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 전격 시사 같은 프로그램 또는 다른 지상파 종편 때 다 마찬가지인데요. 왜 우리가 8년 전에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면서 앞에서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적은 그렇게 무섭지 않다. 그런데 동지인 줄 알았는데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뒤에 서 있다가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옆구리 찌르고 등 찌르는 자들 때문에 쓰러지는 거다 그랬잖아요. 방송 토론이 똑같습니다. 적어도 방송은 이제는 지상파도 종편도 기계적 균형인 1대1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좌파 한 명 우파 한 명 하는데 이 우파가 진짜 우파가 아닌 경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러는 부분은 약간은 좀 시간이 들어갑니다. 시간을 좀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좀 바로 잡을 생각입니다. 진짜 어려운 거는 이거예요.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좌파보다 더한 얘기를 막 할 때, 그럴 때 진짜 어렵다. 근데 이게 제 전격 시사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종편이 지상파 방송들이 다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좌파 욕할 수도 없는 문제야. 우리 자유파 진영 내에서 그런 자들이 행세하게끔 돼버린 이 상황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미국 대선 관련해서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트럼프가 되면 지금의 바이든보다 우리 입장에서 더 불리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이고 우리는 보수 정당이니까 뭐 결이 맞아도 더 맞고 인적 네트워크가 더 있어도 더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획기적으로 나아지는 조건이 될지 어떨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더 나빠지는 건 아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외교 스타일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도 아무리 트럼프 스타일이 강해도 하노이 노딜 같은 거 보세요. 트럼프 같으면은 스몰 딜이라도 하지. 근데 노딜 하잖아요. 그럼 트럼프도 미국의 큰 외교안보 시스템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화끈한 스타일이 있잖아요. 어퍼컷 스타일이 트럼프하고 죽이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외교에서 지금 발군의 실력을 보이고 있어서 트럼프가 됐건 바이든이 됐건 또는 뭐 또 다른 제3자가 될 수도 있는데 누가 됐건 한미동맹과 한미 외교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거다. 또 한미일 삼각동맹 구도에 있어서도 문제는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는 사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지 못했는데 어제 오늘 우리 지역본부장들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다들 지역에서 이 한동훈이 때문에도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한테는 그런 말씀들을 일치 안 하셨고 아마 고성범 본부장한테는 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성범은 뭔 전화인지 하여튼 하루 종일 전화를 받아요. 그리고 저하고 방ing은 맞은편에 있는데 가끔 문이 열려 있는데 보면 표정이 별로 밝지가 않아. 무슨 일이냐 그러면은 아무 일 아니라 그러고 말아요. 근데 고성범이가 지난 한 6개월 동안, 길게는 6개월, 짧게는 한 2달 동안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고 또 구독 그만두겠다는 전화, 만만 회원 탈퇴하겠다는 전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유는 왜 고성국이는 왜 한동훈이를 그렇게 반대하냐,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성범이가 그런 상황을 저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마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콧방귀도 안 낄 거라고 하는 걸 알아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고성국이 하는 나름의 정론 방송에 뭐 그런 식으로 뭐 일종의 압박 아닙니까? 협박이기도 하죠. 뭐 구독 끊겠다, 뭐 후원 끊겠다, 이런 식이 영향을 주는 것을 고성범이 어쨌든 자기 선에서 극력 차단하느라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랬던 그 고비가 뭐 그동안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닌데요. 그동안은 주로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으로부터의 공격에 우리가 고생을 했지, 우리 내부로부터 이렇게 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준석과 싸움할 때, 그다음에 김기현 체제 무너뜨릴 때, 뭐 그때도 하여튼 좀 우리를 향한 공격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아주 심하고 극렬하진 않았는데, 이번은 상당히 그 정도가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전대가 다 끝난 이 시점에서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묵묵히 견뎌준 여러분들, 그리고 고성범 본부장한테 제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